이 영화는 또 그리고 캐릭터들이 굉장히 강렬했죠. 지금 빨리 와주면 안 돼요? 캐스팅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선일 편집장님? 저는 단연 오대수 역을 맡은 최민식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작 그 최민식 배우가 하고 싶었던 역할은 또 재밌게도 유지태 씨가 맡은 우진 역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박 감독님이 우진 역할을 그 최민식 배우가 하게 되면 오대수는 뭐 최불암 씨가 하게 되냐, 신구 배우가 하게 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최민식 배우가 직접 유지태 씨를 섭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민식 배우와 유지태 배우가 이제 친구로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색하다는 느낌은 없었을까요? 실제 나이 차이 10살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감독님이 뭐 사석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진이 너무나 뭐 슬프고 막 고통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뭔가 나이가 멈춰 있는 그게 좀 제일 논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에 이제 나이 차이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없었다는 거. 그만큼 잘 스며들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 요가 때문이다. 요가가 되는 배우. 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나이가 배우. 들지 않았다. 아 맞다. 이게 유지태 요가 씨가 때문에. 아니었으면 네. 이렇게 섰을 때 그게 안 나왔을까? 돼. CG예요. CG예요? 아, 시지. 와이어. 와이어. 아, 와이어. 와이어. 아니, 땡긴 티는 좀 났는데. 아니 그런데 와이어로 하더라도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렇죠. 쉽게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시사회 때 영화 보고 충격을 받았던 배우는 유지태 씨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민식이란 대배우와 악역을 같이 해서 대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점이에요. 안 밀리고. 네네네. 또 한 가지는 지태 씨가 했기 때문에 그 악역에 더 연민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연민이 많이 생기고 그가 갖고 있는 소년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되게 절묘하게 잘 어울리지 않았나. 유지태 배우가 저 당시에 20대 중반이었다고 하셨으니까 요즘 20대 중반 되는 배우분들 중에 저 역할을 시킨다면 누가 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이 안 된다, 진짜. 글쎄요. 그냥 유지태가 20대라고 그러고 나오면 안 돼? 아니, 우리 이 영화에서 너무 우아해요. 진짜 우아한 남자가 배우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진짜 우아하더라고요. 강감독님 어떤 배우가 좀? 뭐 강혜정 배우. 저도 뭐 강해져. 300대 1의 오디션을 뚫고 미도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문고리가 고장나서 문 안 잠기거든요? 아니요, 여기 아래 횟집에서 빌렸어요. 협박을 하려고 그런 거지 그건. 색깔이 어울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역할을 쓸 줄 아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여지껏 봤던 그런 여자 주인공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미도가 나타날 때 그 패턴으로도 하고 그리고 벽지로도 굉장히 과감한 이렇게 패턴이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분들이 그 뒤에 쓰면 뭔가 이상할 것 같은데 강혜정 씨가 가진 그런 개성이 그냥 어떤 다름 안에서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강혜정 씨가 왜 좋냐면 결국 이제 우리 결과를 알고 보면은 결국 그런 결말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너무 섹시하다거나 이렇지 않은 배우를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 안 나게끔 좀 만들었던 캐릭터가 나와서 그거랑 캐스팅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성은 작가님은 박찬호 감독님은 평소에 배우 캐스팅할 때 어떤 느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영화들이 극단적인 설정들이 많고 이제 극한의 감정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우가 이런 감정들을 경험해보긴 어렵잖아요. 뱀파이어가 된다든지 몇 명을 죽인다든지. 그런데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이런 극한의 감정들로 이해할 수 있는 배우.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자신만의 뭔가가 있고. 근데 사실 제가 시나리오를 써서 캐릭터를 표현하면 대사랑 이제 지문으로만 표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많은 빈틈이 있잖아요. 이걸 네. 배우가 메워줘야 되는데 그 배우한테 그 자신만의 이야기가 없으면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김태리 배우를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가씨에서 스키를 표현을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랐었어요. 스키가 가지고 있는 용기라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폭력에 대한 분노라든지 이런 게 사실 지문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배우가 가진 그런 에너지로 그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하는 거죠. 오디션장에서도 짧은 질문과 대답 속에서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오늘 함께 본 올드보이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로 이어지는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 복수라는 주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영화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긴 한데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되게 원초적이잖아요. 맞아. 되게 원초적인데 저는 이 복수삼부작의 시작이 복수는 나의 것이었다는 게 되게 이분을 마음속에서 되게 존경하게 됐던 이유가 네. 사실은 복수는 나의 것은 JSA의 성공 이후에 이제 드디어 박찬욱의 승승장구인가? 네.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사실은 되게 마이너하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을 어떤 그 씬들 여과 없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대중들의 사랑을 그 개봉 당시에 많이 받지 못했죠. 그리고 이분은 그럼 난 딴 영화 해야지. 그리고 뭐 이를테면 JS의 옆 동네 군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던 복수는 나의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갖고 와서 변주를 한 거예요. 올드보이로.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센 영화가 이토록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은 경우는 없죠. 엄청난 거고 거기서 친절한 금자씨는 또 다른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여성 서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박 감독님은 안 좋아할 리가 없는데? 라고 해버리는 어떤 작가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감독님이 여러 편에서 흥행을 하셨지만 막 천만 이런 흥행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네요. 감독님. 저는 감독님 영화 천만씩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국 사회 중 아실 수 없으세요. 사실은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천만씩은 천만씩은 안 봐. 한국 사회 문제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영화는 늘 천만이 될 거라는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박 감독님은 정작 스코어에 외롭지 연연하세요. 않죠? 연연하세요. 진짜 저는 그 연연하세요. 마음을 너무 아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친절한 금자씨를 찍을 때가 올드보이를 찍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작품은 어느 정도 흥행이 예상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한신 전전긍긍 하셨어요. 복수는 나의 것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신 거죠. 복수는 나의 것을 개봉을 하시고 그때 이제 극장 앞에 가서 지켜봤다고 들어요. 진짜. 한산한 극장 입구가 아직까지도 떠나지 않고 개봉날 혼자 보셨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복수가 흥행이 잘 안 돼요. 감독이 되게 충격이 컸었어요, 사실. 그래서 감독님 올드보이 하시면서 계속 그걸 저희한테 주장해서 이 영화는 흥행이 될 거야. 이 영화는 흥행이 돼야 돼. 이 시기에 박찬욱 감독님이 굉장히 혈기왕성하던 젊은 감독이었다는 게 지금하고 비교하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엘라 힐러 윌콕스의 시를 인용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독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감독님도 정말 뭔가 세상에 대한 분노, 복수 이런 데 좀 눈이 뜨셨던 것 같아요. 뭔가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이 하나도 없던 시기지 않았을까? 그쵸. 그래서 이 젊은 박찬욱 감독님이 꼭 경유해야 했던 삼부작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이 복수삼부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일종의 이건 자력 구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손으로 해결하는 거라고요. 자력 구제를 한 애가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 얘기죠. 그래서 박찬욱의 자력 구제는 희망을 위한 자력 구제가 아니라 그냥 파국을 위한 자력 구제인 거죠. 그리고 복수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흔히 말하는 오락적이지 않아서 조금 보기 힘든 장면들도 있어서 개운치 않게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폭력 장면을 오락적으로 찍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 네, 그래서 뭐 혀를 자르는 장면이나 보면은 좀 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근데 그 앞에 그 주인공이 느꼈을 분노는 거의 그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후련하지 않은? 저는 사실 복수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한 채 금자씨를 시작했어요. 진짜 일자리를 구했는데 이게 복수 이야기라는 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일자리라는 표현 참 좋네요. 이런 상황에 애가 유괴를 당해서 했다는데 복수를 해야 되겠냐? 야, 그 사람 엄청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때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딸이 유괴를 당했고 그 비극이 어떻게 해서 더 큰 비극이 돼야 되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가족이 생기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그제서야 이제 친절한 감정이 그 감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을 갖게 됐을 때 그것을 잃게 됐을 때 그 감정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극한의 감정이고 이거를 극화하려고 하셨구나. 나중에 사실 알게 됐어요. 우리 정서영 작가님은 박찬욱 감독님과 여러 작품을 하셨는데 감독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가? 친절한 금자씨를 할 때 그 이제 금자씨의 딸 역을 맡은 제니 역을 맡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이 실수를 하거나 못했다고 생각할 때도 절대 미안해하지 마라.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연기를 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상업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아 내가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못 써도 괜찮겠지 이렇게 안 미안해하면서 썼죠. 네, 나중에 감독님이 저한테 한 말씀 아니라고. 근데 굉장히 그래요. 자, 뭐 이제 박찬욱 감독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많은 분들 생각하시다시피 미장센인데 박찬욱 감독의 미장센은 가히 독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나 완벽한 영화적 세계를 구현하시는 것 같고요. 그거는 그 과거에 박찬욱 감독님도 실제로 그 미술 비평가를 꿈꾸셨을 정도로 아하.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으셨고 동생인 박찬경 감독님도 이제 감독 겸 또 설치 미술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두 분이 그 파킹 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그 공동 작업을 하고 있죠. 좀 실험적인 단편들. 베를린 영화제에서 단편 금곰상을 받은 파란만장을 포함해서 이미 7편의 작품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감독님 보면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림들은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다 보면 본인이 했던 저기 미술은 내가 봐도 참 잘한 것 같아. 제 기억에 남어. 아니 뭐 기억에 남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디테일에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저렇게 용기 있게 시도한 거는 참 잘했어. 네. 왜냐하면 그때 이 영화 끝나면 나 이제 영화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전에는 막 이런 식으로 벽지를 과감하게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배경이었었잖아요. 이제 네. 근데 저는 이제 심장 박동이 빨리 뛰다 보니 또 여기에 맞는 패턴이나 이런 것도 디자인해서 하다 보니까 관객들이 너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겁을 먹으셨구나. 네. 근데 초반에 최민식 씨 머리 너무 파격적이고 멋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약간 이런 영화야. 제대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가면 안 돼라는 확신들을 좀 얻었고 배우가 앞에 섰을 때 그 배우들이 충분히 이거 믿고 파워풀한 행동을 하면 그냥 뒤에는 그냥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겁은 먹었지만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방 유지태 씨가 살고 있는 공간이 나올 때 왜 거기 물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돈이 없어서 이게 시나리오에는 상위 1%들이 사는 펜트하우스인 거예요. 근데 또 조절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너무 넉넉했으면 굉장히 좋은 가구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좋은 걸 갖다가 놨을 거예요. 근데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믿게끔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그냥 낯설게 만들어야겠다. 그냥 그래서 물이 들죠. 쟤는 저러려니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거밖에는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상상하게 된다. 100% 저기는 피가 멈출 거야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감독님이랑 협업할 때 재밌는 게 그거 궁금한 거예요. 제가 엉뚱한 그 펜트하우스 디자인을 가져갔을 때 아마 9명의 감독, 10명 중에 9명은 이게 뭐니? 그랬을 거예요. 여기 수로가 이제 근데 감독님은 이렇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한참 생각하시다가 그러면 우진 여기다 손을 씻게 해야 되겠다. 액션 씬을 여기서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고급 가구들 대신 이제 수돗물로 진짜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또 물이 그 댐에서 누나가 마지막으로 죽었던 그렇기도 한 그래서 나중에 영화 그만두게 될 때 누가 물어보면 난 그냥 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예산이 많았으면 풀장으로 하셨겠죠. 네, 맞아요. 저쪽에 풀장이 보이고. 풀장이 보이고.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 부호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복수는 아일 것에서도 벽지가 보통 벽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작에서도 좀 영향을 받으시거나 그 스타디를 하시나요? 저는 그때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복수는 나의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감독님이랑 이게 처음에 인터뷰 미팅할 때는 팬이라고 했죠. 어떻게? 근데 많이들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오신 지 몇 년 안 얼마 안 됐어요. 돼. 3인조 팬일 수도 있잖아. 전 아직 JSA를 못 봤어요. 지금 박 감독님 TV 볼 시간 난 떨어져. JS는 봤어. 되게 절친들인데 못 본 거 많아. 갇혀있던 방은 어느 정도 디렉션 주신 거예요? 갇혀있던 방.
저 최민식 씨가 갇혀있던 방. 웃고 있는 광대의 그림이 있다. 그렇죠. 그 그림. 반복적 패턴의 벽지가 붙어 있다. 마찬가지로 이게 우진의 소나기 안에서 다 그 패턴과 지도를 따라가는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해서 벽지와 그리고 손수건 그런 선무 이런 것들이 다 자유의지라고 오대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기 전까지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 패턴은 그냥 그런 지도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벽지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특히 이제 아 그럼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도배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벽지를 이렇게 작업실에다가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이걸 붙이려고 막 붙여놨는데 제가 바로 그 전작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였었는데 네.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후반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놀러 오셨어요. 근데 벽에 막 이렇게 벽지가 붙어 있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미 감독님 이거 가서 빨리 감독님 보여주라고. 내가 나라면 어떻게 저 앞에 배우를 세우고 연기를 할 수가 있겠는지 이거 얘기된 거 맞냐 이제 저 걱정을 서로 정말 두 분 다르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출력한 걸 들고 갔어요 박 감독님한테. 감독 가장 센 거 조금 덜 센 거 그다음에 덜 센 거 이제 3개. 근데 다 세. 그래서 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왕 하는 거면 제일 센 걸로 가자. 이게 성향이신 그래서 예. 근데 그럴 것 같아. 안 하거나 아 맞아. 제일 센 걸로 하거나. 박찬욱 감독님만의 다른 감독님들과의 좀 차별점 좀 다르다. 박 감독님이 그러니까 어떤 곳을 어딜지 모르는 상태로 여행 떠나듯이 영화를 한다면 봉준호 감독님은 이미 머릿속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뭘 구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희들의 자세는 마치 광부 같은 자세가 돼요. 해내는. 그러니까 네, 너무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스텝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같이 작업. 비주얼을 보면 좀 반대이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외모 비주얼이요? 전혀 맞지. 아니 영화를 보면 네가 보여줬어. 저는 오히려 박찬욱 감독님이 이거 얼평은 안 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그리고 뭐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장면이 장도리 액션씬. 아까 16번 찍었다고 말씀. 아까 임필성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 네. 임필성 감독이 원래 본 콘티에 따르면 수백 개의 커트로 한 그 100개. 쇼트로 구성된 되게 잘게 나눈 액션씬이죠. 근데 원테이크로. 네, 원테이크로 간 것 때문에 아마 이 영화는 더 멋진 영화가 된 것이 아닐까? 제가 알기로 하여튼 그 정정훈 촬영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이렇게 리허설 해보면서 이렇게 가도 되지 않겠냐고 좀 같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은 오대수에게 이렇게 도끼, 뭐 칼, 뭐 이런 그게 사실은 CG예요, CG. 그래서 또 기술적인 오차가 난 거를 되게 후보정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듬어가지고 완성을 한 장면. 근데 그런 것 같아. 사실 올드보이가 뭐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꽤 많이 그렇지만 끊임없이 액션씬이 교차하는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요. 예. 네,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아마 올드보이에서 가장 큰 액션씬은 이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16대 1.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심볼처럼 만들기에는 결국 공간을 봤을 때 당연히 하나의 테이크로 그냥 가는 이렇게 것이 치고 나가는 느낌이 오히려 더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앞에서 왜 대수가 복싱 연습한 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는 거지. 이 씬은 대수의 화려한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정답을 향해 달려가는 외로운 대수의 감정이 중요한 씬인 거죠. 파트를 더 나눴으면 더 실감 났겠죠, 사실은. 실감 나고 막 오 최민식 액션 되는데 막 이랬겠지.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이 영화에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촬영 감독이 정정훈 촬영 감독은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금 촬영 감독 중에 한 명이고. 할리우드에서도 뭐 니콜 키드만 이런 여배우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맞아요.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그 원래 정정훈 촬영 감독은 아역 배우 출신이에요. 아역 배우 출신. 아 정말.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배구장이 철이라는 드라마의 철이 역이었어요. 차리. 정정훈 촬영 감독이 앞에 필모그래피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유리라는 영화였어요. 양윤호 감독님의. 그렇지. 근데 감독님이 과감하게 좀 되게 젊은 촬영 감독이랑 하고 싶다. 그래서 정정훈 촬영 감독님을 이제 데려온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 올드보이 이후에는 한 편도 안 빼고 다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아가씨까지 정정훈 촬영 감독이 함께 하셨어요. 난 후회 안 한다.
자, 올드보이 또 음악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또 유명한 음악 감독 조용욱 감독님. 조용욱 감독은 접속으로 처음 음악을 하셨고요. 기가 그러니까 막히죠. 한국 영화 OST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가 접속이잖아요. 그렇죠. 그 CD 판매액이 어마어마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음악을 그러니까 조용욱 음악 감독은 음악을 직접 작곡하는 음악 감독이 아니라 작곡자들을 조직을 해서 이 영화를 해석을 디렉션을. 해서 이 영화에 맞는 음악을 작곡을 네.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배치를 하니까 그야말로 음악 감독의 음악 감독.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뭐 올드보이는 워낙 유명하고요. 대중성 음악상을 받았고 아가씨까지 박찬욱 감독의 모든 영화를 영화 음악을 했고 이분이 해서 잘 안 된 영화 중에 미래와 발레교습소가 있고요. 하장이었군요. 파이팅! 작품. 네. 어떤 경험이 있냐면 조용 음악 감독하고 같이 작업을 할 때 저 혼자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난 막 이런 음악 같아요. 근데 뭔지 얘기는 안 해. 막 뭐 이런 느낌이고 저런 느낌인데 아 근데 그게 형 가요는 아니야. 그렇다고 팝도 아니야. 클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현이 중심이 아니고 뭔가 피아노 같은 거고 이게 막 저녁에 감독님의 얘기 막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막 미쳐버리거든.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근데 네, 제가 음악 그 순간 형이 CD장에 가서 몇 개를 꺼내서 들려주면 그 중에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응, 맞아 형. 그 감이.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조금 더 슬퍼요. 그러니까 점점 바로바로 가까워지는 그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너무너무 사랑하는 음악 감독이고요. 저도 15년 만에 좀 최근에 이제 저희 방구석 때문에 다시 봤는데 지금 이 나이에 보니까 더 대단하더라고요. 그때도 많이 놀랐었는데 그 관객들이 올드보이의 엔딩 씬을 보면서 과연 누구의 복수가 성공한 걸까? 기억이 잘못돼서 막 엉클어질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어요? 사랑해요, 아저씨. 예, 모호한 미소의 의미는 뭘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울면서 웃는 모습이 웃는 걸로 보이겠죠. 그 사람은 생각에 이 사람이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을 찾았을 것이다. 근데 문제가 남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건 해피엔딩인가? 행복한 건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우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운명을 알면서도 이제 받아들이는 결말을 택한 건데 그럼 또다시 의문이 생기죠. 알면서 우리는 사랑인데 너희는 할 수 있을까? 누나하고 난 다 알면서도 사랑했어요. 너희도 그럴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게 좀 깊이 있는 엔딩. 이 두 사람 그 둘이 않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를 상상하게 돼서 네. 관계가 나가잖아요. 맞아. 다 다를 것 같다라는 엔딩이거든요. 미소와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그렇게 믿는 분도 있었어요. 우진이가 사기친 거다. 부녀지간이 아니다. 라고 믿는 친구도 있었어. 되게 믿고 싶은 그치 믿고 싶은 거지. 그런 분도 있겠다. 그렇죠. 이건 거짓말일 거야. 저는 사실 좀 다른 생각을 했었어요. 미도가 정말 모르고 있을까? 저는 사실 좀 다른 생각을 했었어요. 미도가 정말 모르고 있을까? 각자의 해석은 알고 있을 얘기해 것 같다. 그쵸. 미도가 그렇게 아, 많은 알았어. 일이 지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빠임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고 안아준 장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이 많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 실은 머리 모양만 세게 바뀌었고. 그리고 저는 우진의 복수는 저는 그냥 끝난 것 같고 그 이유는 그렇지.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진이 엘리베이터에서 죽을 때 보면은 이제 무슨 낙으로 살지? 이렇게까지 해봤더니 아무것도 허무하다. 남지 않는다라는 걸 느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죽었다고. 빨간 되게 슬프게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복수 과정에 들어가 있을 것 사실 같잖아요. 그 시퀀스를 보면은 감독님이 연출자로서 굉장한 공을 들이는 게 느껴져요. 그 시퀀스에 감독이 뭔가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그 영화를 볼 때, 올드보이를 볼 때 그 지태 씨의 의상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게 박 감독님이랑 너무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눈매 이렇게 맞아요. 느낌 그 비슷한 감독님 게 옛날에 있어요. 약간 장발이었고 머리 묶는 적도 있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하여튼 근데 그 묘하게 우아하기도 하고 약간 좀 깬다고 할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복합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되게 사실 지태 씨 캐릭터에 박 감독님의 아이덴티티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한편. 영화마다 한 명씩 있는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박 감독님은 오대수 같은 캐릭터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마초를 감독님은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오대수의 그 캐릭터는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죠. 사실. 그냥 전형적인 진상이잖아요. 네. 원래 오대수는 그 앞에 파출소에서 나오는 게 오대수잖아요. 그건 사실은 담배 피우고. 예, 누가 봐도 비호감. 네, 근데 보통 사람이 한 100을 싫어한다면 네. 감독님은 180. 아, 더 싫어. 190. 제일 싫어하는 유형.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모호하게 엔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맞으세요? 같이 글을 써나가는 입장에서. 네, 그 점이 특히 맞아요. 다른 점 그럼 맞지 그분은 않은 점 많이 있지만 두 키보드를 할 때 별로 같이 가는군요. 네, 그 결론은. 부분 같이 가고 감독님 이제 회사 이름이 모호필름인데 모호필름이요. 늘 소속감을 느껴요. 그 모호필름. 네. 저는 이제 저렇게 박찬욱 감독 영화를 그것이 미장센의 영역이건 아니면 이야기를 하는 방식의 영역이건 파격이란 말을 되게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네.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를 얘기할 때. 이제 이 세상에는 그런 영화도 있죠. 그러니까 주목을 끌기 위해서 파격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럼 우리가 소개를 안 하지. 그렇죠.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 이유가 없어. 네. 근데 박찬욱 감독의 파격은 이유가 있는 파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용적으로 맞아요. 근친상간과 관련된 굉장히 그 오이디푸스라는 신화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와 파격적이야, 와 이상해, 와 대단해가 아니라 그런 극한까지 갔을 때 인간의 욕망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인간이 극한에 모였을 때 어떤 감정을 보여주는가를 나와 한번 연동시켜 보시는 것이 박찬욱 감독 영화의 파격의 의미고 미장센 역시도 아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저런 것도 할 줄 알아가 아니라 뽐내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파격적인 것을 어떤 그 기가 막힌 액자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자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어떤 문처럼 보여지는 미장센이기 때문에 왜 영화를 이렇게 갔을까를 궁금해하시면 하실수록 영화를 보는 즐거움의 깊이도 그리고 커질 수 있을 거라는 박찬욱 생각이 감독님 영화는 이제 우리 관객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주다 보니까 장면 보면서 전체를 이렇게 좀 그렇죠. 집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니까 미술 감독이 성격이 이상해서 벽집 이상한 걸 바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벽지여야 하는가를 상상해 보시는 순간 미술적인 재미가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이야기적인 재미와 함께 그 호환이 돼버리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 오늘 얘기할 거 다 했다. 좀 같이